자, 모른다,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최근 자주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이건 대통령 후보들의 요새 종종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백성호 변호사한테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내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해요. 자, 그럼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백 변호사가 지금 법조 쪽 얘기가 많을 텐데 좀 들려주시죠. 사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고 5차례 이제 옥중 조사를 진행을 했죠. 네. 뭐 구치소라는 장소의 한계상 뭐 밤샘 조사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꽤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5차례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객관적인 증거나 이제는 사실 강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모른다, 아니다, 억울하다, 네. 나는 엮였다. 이걸로 계속 일관을 했습니다. 근데 증거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그때는 사실상 이제 부인 조서를 받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서 뭐 진행됐던 조사들은 각각의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들이밀고 강론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관련된 내용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검찰이 질문을 하면 내 얘기를 들은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면서 계속 지금 말 그대로 객관적인 증거도 전부 다 무시하는 전략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그 검찰이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으나 원래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서 피의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 좀 빠르면 금요일 날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좀 비추긴 했었습니다만 5차례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나 공소장 정리 작업들을 거쳐서 이제 월요일 날 기소하는 걸로 월요일 날 오후 정도 기소하는 걸로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4분 나오셨는데 한 분씩 차례차례 좀 의견을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중 조사만 무려 5번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한간에 나오는 뭐 변호사도 그렇고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르세, 아니다, 모른다, 내가 할 일 없다. 이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 여기 먼저 이종훈 시사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부정.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를 이제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약간은 자기 확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를 확신한다? 예, 아니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뭐 이렇게 죄를 질 만한 탄핵당할 만한 일도 안 했고 뭐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도 난 안 했다라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러니까 수첩 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으면 증거를 그렇죠. 제시하는데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일반 국민의 상식이라든가 또 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은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변호인 관련해서도 뭐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단 가운데 뭐 7명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뭐 유영하 변호사 비롯해서 한 사람만 남기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내부 돌아가는 얘기가 전해지는 걸 들어봐도 그러니까 나머지 변호사들이 이쯤에서는 일부 죄는 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형량 협상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커트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성균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을까? 명확한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다는데도 모든 걸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이종훈 평론가는 자기 부정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는 아직도 그것이 죄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증거들은 저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역할에서 보면 그런 증거들은 전부 다들 네. 한 번쯤 해석을 해봐야 될. 아. 그러니까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있는 그 증거들이 정말로 이것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정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는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직에서 수행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국정을 잘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의 경제나 다른 분야의 그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대기업 총수들하고 만났다. 네. 만난 것 자체를 누가 탓하겠어요? 네. 당연히 만나야 합니다. 총수들 만나서 정부의 입장도 전해야 하고 그분들의 입장도 전해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길이 뭔지에 대해서 의견도 서로 나눠야 하고 네.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나와 있는 증거라는 게 검찰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되겠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번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퉈봐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의 대통령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법적으로 한번 요거는 승부를 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것 저는 같네요. 개인적으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법리적인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또 하나 이제 분명히 볼 것은 차기 대통령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심 그리고 비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기업과의 관계가 있어요. 인사가 뭐죠? 대통령이 임명되게 되면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대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보낸 게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하는 또 정말 고영태라고 하는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경로를 통해서 인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지만 중요한 거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대권이 유력하다고 하는 후보들 주변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저분들이 대통령 선거 때 역할을 하겠다고요? 해주면 고맙겠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리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다 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그런데 자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나오고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같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두 번째, 정부 예산 가지고 본인들이 공약한 거 지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세금 그렇게 갑자기 걷지 못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과거에 정권에서 택했냐면은 그래도 여력이 있는 기업들, 자금의 여력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건 좋은 계획이니까 기업들이 좀 손을 좀 힘을 좀 더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살피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기업이 맡아주면은 참 정부로서도 고맙고 국민이 참 고마워할 텐데 좀 부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새로 등장하는 대통령 앞으로 그러기 어렵습니다. 기업인들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죠. 네, 직함을 그렇습니다. 조금 바꿨습니다. 네네. 지난주와 달리.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정치 지도자나 공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공감 능력이고 하나는 공사 구분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차치하고 공사 구분 능력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직 시절에 보면 지금 당신이 저지른 이런 일들이 공사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훈 평론가나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자기 확신이 드는 것이고 인정이 안 되는 측면이 있겠죠. 우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그 재판에 임하는 전 전략이라고 보는데 아마 1심 판결까지는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유지하고 1심 판결의 그 어떤 결과들을 보고 2심 판결에 2심으로 넘어갈 때 어떤 형량 조절이나 플리바게닝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아마 2심에 넘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를 1심 결과들을 지금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퉈볼 때가 다퉈보고 그 형량, 1심 형량을 보고 2심 형량을 목표로 해서 아마 이런 전략 수정들을 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좀 듣고 보니까 이게 평범한 어떤 혐의자 아니면 뭐 범죄자 같으면은 1심 한번 해보고 그 나온 반응을 봐서 2심 전략을 바꾼다는데 전직 대통령인데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생소하게 듣기는 하는데 아니,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예.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 인간적인 면모들을 밖으로 자꾸 흘리는 모습들을 봐서는 예. 사실 아직도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지만 어떤 피의자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서 형량을 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독방 앞에서 정말 무슨 울음을 울었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벽지가 지저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나오겠습니까? 뭐 벽지 부분은 확인 안 돼도 하여튼 무슨 공사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일단. 네, 뭐 그런 것들. 뭐 더구나 여러 가지 그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도저히 그 어떤 법무 공무원들에게 교정 공무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음에 불구하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을 좀 부각시켜서 여러 가지를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하는 인간적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런 어쨌든 한 사인으로서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잠깐만요. 저 백 변호사까지 말씀도 듣고 백 변호사는 전 법조인이시니까 법적 관점에서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이 대응 방식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법적 다툼은 사실상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많은 뇌물죄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부분,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명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법률 다툼을 할 때도 뇌물죄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에서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거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다툴지를 고민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객관적으로 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응 방식을 택하는 건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형이 상향됩니다. 대부분. 아까 1심 끝나고 플리바겐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현실적으로 플리바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1심에서 그랬다가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그 친박 모임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나. 그러니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들 다 돌아서게 돼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돌아갈 데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까지 끝까지 이 자세를 고수할 것 같고요. 변호인을 내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 다른 변호사들이 자꾸 저같이 법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쫓겨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권 안에서 어떻게든 뭐 사면이 된다가 아니라 사면에 대한 논의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거기서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가 한번 덧붙일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방점은 동정론 유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며칠 전부터 슬슬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위장이 좀 안 좋은데 위장병이 조금 심해져서 요즘 식사도 잘 못 하신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번에 이제 구속될 당시에 과연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정 대응과 관련해서 뭘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보석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 기소가 되면 곧바로 보석 신청을 해서 건강을 이유로 해서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게 해서 노리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친박단체들 사이에서의 동정론 유발, 그와 플러스해서 재판부에도 굉장히 심신이 지금 굉장히 미약해졌다라고 해서 선처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려는 거 아닐까. 저는 나름은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저도 좀 있으시다고요. 짧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 행위 자체가 부정하고 그리고 완강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를 거부하는 입장을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를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이 정도일 저 정도일 다 이제까지 해왔어요. 누구도 의심 없이. 대통령이 거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대통령으로 해도 괜찮겠지. 이거는 이거 가지고 문제 될 일은 없겠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를 다투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좋게 우리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과거 제왕적인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계기거든요. 이번 탄핵 사태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덜기 위해서 피하는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객관적인 사실은 다 입증이 된 거니까 당당하게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기가 한 측면에서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고 당당한 법리적인 논쟁 그리고 치열한 다툼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판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통령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신 중에 잠깐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특정 변호사에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바로 유영하 변호사를 말하는데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유일한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해 말 선임되자마자 한 발언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여성으로서의 고려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저렇게 처음으로 변호사가 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벌써 한참 됐군요. 자, 여기서 좀 따져볼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토록 유영하 변호사를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다른 변호사들 참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유영하 변호사만큼은 옆에 두고 지금까지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부터 백 변호사부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제가 제일 유심히 봤던 건 접견을 과연 몇 명의 변호사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접견은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했으면 여러 변호사들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듣고 같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수사에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갈 때 변호사 숫자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럼요. 여러 명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뭐 다다익선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사 받을 때 유영하 변호사 혼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접견을 혼자 가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이제 변호사 이 사태가 있기 전에 사태가 있기 전에. 근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고 유영하 변호사는 그를 외부와 사실 소통한다기보다 본인 스스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 전략을 짰고 그럼 다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소외되고 할 거 없으니까 더 이상 힘들고 그러니까 서성건 변호사가 우리의 생각과 유영하 변호사 생각이 다르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준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을 더 경로하게 만들어서 나머지 변호사를 다 해임한 것. 이 과정이 이렇거든요, 사실. 근데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이제 2007년에 어쨌건 그 MB하고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그 법률 그 최태민 일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내밀한 내용들을 유일하게 그래도 알고 대응을 맡겼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이제 구치소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구치소는 올림머리도 못하고 화장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일화 있었잖아요. 한상원 조리장이 그만두는 날 박 전 대통령 원래 이제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마지막 기념사진 정도를 찍고 뭐 이렇게 통상 떠나는 직원한테 나중에 하죠. 식당 하나 차리면 거기다 이제 걸어놓을 정도는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던 게 그날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럴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더더욱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내용도 내밀한 내용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한 명의 변호사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책을 찾아보자라는 쪽으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토록 특정 변호사만 의존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백승문 우리 변호사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어쩔 수 없이 유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어쩔 수 합니다. 없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대응 문제를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변호인단 선임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 교체도 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보면 뭐 이전 KO패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에서 KO패를 당한 것이고 대통령 구속에서 또 KO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다 바꿔야죠.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유독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백승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민낯까지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죠. 지난 총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국회의원 후보로 했을 때 그 당시
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까? 네, 그 3번 지원 유세를 가는데요.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 알지만 유명한 그 지원 유세 유명인이 올 때, 당의 총재나 누가 올 때 한 군데 한 번 가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가장 또 꼭 필요한, 꼭 승리할 아주 접전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 지역에 2번 정도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영하 후보 지역에 3번을 갔습니다. 후보들은 사실 대선 주자가 오기를 목을 매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특혜이고 뭐 그런 것인데 아마 그 최태민 일가 2007년 MBY 경선에서 그 최태민 일가 문제와의 인연을 가지고 굉장히 붙었을 때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장이면서 네거티브 대응 팀장을 또 했었고 2012년 역시 또 네거티브 대응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최태민 일가와 관련된 최순실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측근이 유영하이고 또 이런 것을 또 새로운 사람에게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좀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에게 그런 내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유영하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두 분은 개인적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쩔 수 없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두 분 관계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 이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꾸준하게 사람을 쓰는 이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한데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저분 주변에는 본인의 마음까지 읽어서 본인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가장 효과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재판 상황도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 본인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어떻게 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지금 쥐어져 있는 이런 문제는 여론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짐작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저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것 또한 추측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주고받았는지 우리는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이 실패였죠. 특히 주변 사람이 실패였고 주변 사람은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돕지를 못하고 대통령이 인식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대통령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서 조력하는 조력자 역할만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왜 저렇게 저분만을 신뢰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좀 누가 좀 풀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종훈 평론가께서 좀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쓰는 패턴일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집사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집사. 예, 그러니까 내가 하명을 하면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좀 상당히 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게 아주 몸에 밴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누구도 이게 집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 우리가 좀 여러 경로를 통해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총리 내지 대통령조차도 그러니까 저 장관들조차도 대통령 앞에 가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대면도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 연장선에서 보면 저는 이게 연장선에서 보면 그대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 자체도 법률적인 대응 부분도 본인이 그냥 생각한 방향에 맞춰서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전략까지도 짜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하고 이끌어줄 사람을 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박근혜의 용인술이 일관되게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돼요. 유영하 변호사만 있어도 됩니다. 최명성 변호사와.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달라요. 지금
대략 알려진 걸로만 해도 이 수사 기록만 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예. 지금 최명성 변호사하고 유영하 변호사 둘만 남았죠. 이 둘을 못합니다. 그냥 그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한 일입니다. 일 자체가. 혹시 이게 뭐 조사 한번 받으면 보통 7시간씩 그 조서를 검토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법률적 공방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자기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박 전 대통령이 몰라도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이 많은 수사 기록들을 놓고 정리해서 의견을 이제 변호사들의 역할이 이제 그다음부터 커지거든요. 의견서도 내고 그리고 이제 검찰과 이제 논리적 법적인 다툼도 해야 되고 재판부도 설득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두 명의 변호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한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제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다른 변호사를 많이 선임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도에서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이 신뢰하는 구도에서 다른 변호사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변호사가 지금 뭐 돈 문제 얘기도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런 뭐 지금 변호를 해달라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역할. 지금 내가 들어가서 변론을 할 때 나는 어느 부분을 맡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만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박 전 대통령이 보여주면 새로운 변호사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사실상 이 둘로 가겠다는 거는 법정까지 가겠다는 거는 사실상 재판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도를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로 가능하나 재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라는 이 얘기를 재판으로 들어갈 때 어떤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되는지를 한번 보면 대략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될지 대응은 우리가 기다려보면 알겠죠. 과연 뭐 추가적인 변호사가 들어올지 뭐이 상태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이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법꾸라지란 별명을 넘어서 우꾸라지란 신조어가 나올 만한데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 설랑설레 꽤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지난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신문 받으러 들어갈게요. 태극기 뒤에 이거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자, 저렇게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습니다. 기각됐죠. 그래서 두 번이나 기각된 건데 자, 이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죠.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도 실세 최순실도 그리고 최근엔 제보자 고용태 씨조차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이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랑설레가 꽤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속을 면한 탈출 비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꽤 얘기인데 자,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죠. 이종훈 평론가부터 무슨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은요, 이번에 딱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딱 이거예요. 협박이 먹혔네? 협박?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뇌부를 상당히 협박을 했다. 그게 결국 먹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데. 본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펄쩍 뛴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서 은근히 흘러나온 그런 그 보도들이 꽤 있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감옥 가기 싫다. 그 얘기와 더불어서 검찰 수뇌부에 죽더라도 나 혼자 안 죽는다라는 식의 발언을 꽤 했다라는 그런 것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서 사실은 이게 보도를 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해진 그런 내용이랍니다. 여기까지 사실 확인된 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가 전화 통화를 꽤 많이 했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이미 확인이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꽤나 전화 통화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조계를 통해서. 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보니 결국은 이 본인의 이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를 비롯해서 여러 경로에다가 요로에다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얘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본인은 최대한 구속을 면하고 싶으니까 그럼 뭐 청탁이든 뭐 협박이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수단이 없었겠느냐? 당연히 수단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민정수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다 파악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특히 뭐 주요한 그런 기관들 검찰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쪽에 수뇌부, 뭐 경찰 쪽 수뇌부 이런 정보는 아주 실시간으로 뭐 경찰청장이 어디 가서 술 마셔고 무슨 사고가 있었고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하면 결국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전화 통화 얘기하셨는데 그 전화 통화가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본인이 재직하던 시절에 네. 여러 사건들 관련해서 뭔가 사안이 터질 때마다 검찰 수뇌부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다 이 사람들이 또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 왜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느냐, 당신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저쪽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것을 활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일반 국민의 전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나 혼자는 절대 못 죽는다. 네. 뭐 이런 것이 이런 통했다. 얘기가 드네요. 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이 비법이 뭐가 있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속돼서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갇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책임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특히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권의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중요하게 보좌했던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한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빠졌다고 하는 것 저는 검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병우 개인의 희망에 검찰에 적극적인 도움 내진 방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당한 책임을 주장하기보다도 비겁한 무능을 택했다. 모른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이 사전적으로 민정수석의 정의가 뭡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 공직자들의 관리, 그들의 행위, 그들의 관계, 그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을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정의 역할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것들을 민정수석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끝까지 몰랐다고 얘기한다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찰해서 잘못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 대통령이 불편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미리 알아서 차단하고 대통령의 심기만을 생각했던 네. 그런 것을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좀 부끄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8개월 전쯤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제기가 됐을 때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을 때 특별수사본부장이 윤갑근 대구지검장이었습니다. 우병우 수석하고 연수원 동기였어요. 그 수사 결과를 건져내지 못했고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됐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네. 많은 비난 속에 특검이 넘어갔죠. 특검 이 조사 우병우 수석에 관한 조사 가장 마지막으로 미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미루면서 박영수 특검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다음에 청구하면 무조건 이건 영장 발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검찰로 가면 100% 된다고 정말로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참 민망한 책임 회피죠. 민망한 책임 회피죠. 그러고 나서 검찰로 넘어왔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불구속됐어요.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내놓은 의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죄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었어요. 3차례 걸쳐서 그렇게 특별검찰, 특검, 검찰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 많은 의혹들 가운데 어떤 것도 범죄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얘기는 수사가 제대로 못됐다는 얘기죠. 도대체 검찰이 뭐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왜 국민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왜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을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대로 넘어가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에서 정말로 가벼운 처벌 또는 책임과 관계없이 무죄가 나온다면은 다음 정권 어디로 가든지 이 문제 다시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수사가 되면은 지금 검찰 수뇌부 여럿 다칠 수 있는 또다시 한 번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구속이 안 돼? 두 번이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우선 생각하세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이 실패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산 것은 우병우 1인이지만 죽은 것은 검찰 전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것, 또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그런 당위성, 이런 것들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키운 것이거든요. 또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검사나 이런 분들은 현재 검찰 수뇌부와 관련돼 있는 이 사건에 어떻게 이것이 구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내부 비판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사실은 정권 교체가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 마당에 네. 이 권력의 풍향계에 굉장히 민감한 검찰이 사실은 얼마나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지금 검찰 수뇌부와 검찰총장과의 통화,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1000회 이상의 통화, 이를 열차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다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수뇌부에 그대로 있는데 못하는 것이고, 검찰도 권력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휘몰아칠 텐데 이걸 여기서 우병우를 구속하고 끝내야 될 텐데, 사실은 초창기 초동 수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면서 시간을 많이 주고 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새로운 정권이 교체될 이 정치 풍향을 느끼면서 검찰은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어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즉 어떤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 이런 상황. 지금 자막도 나오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가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왜 우리를 갖고 요구를 하느냐, 이런 약간 억울함을 표현했다고 해요. 더구나 어쨌든 그 영장에 보면 특검의 영장보다 절반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량이? 자, 뭐 검찰은 뭐 집중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자승자박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데 초창기에 자신 수뇌부와의 관련 때문에 또 제 식구 봐주기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병우 라인의 포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초동 수사에 실패해서 초동 어떤 증거 수집에 실패한 것이 이번에 영장을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정말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그런 증거 수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검찰 자승자박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차기 정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비법이라기보다는 검찰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이네요. 네. 자, 백 변호사는 제가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약간 내용은 같지만 좀 약간 바꾼 질문인데, 사실은 영장 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혐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상태로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의 기소가, 이게 불구속 상태 기소죠. 기소가 이뤄서 재판에 넘어간다면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다 이건 아니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다도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좀 걸리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 이제 민정수석의 그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확정이 가장 우선 돼야 되거든요. 특검에서 처음에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된 게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번 검찰에서도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몇 가지를 빼고 총 특검에서 11가지 범죄 혐의를 기초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5개를 빼고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2개를 집어넣었는데, 그 집어넣은 2개도 그닥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시당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건 작년 8월 정도였어요. 그때 특별사팀이 윤곽근 고검장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수사를 안 했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한번 불렀다가 팔짱 끼는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렇죠. 그 사진이 나오면서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니까 압수수색을 하면 남아있겠습니까? 핸드폰도 뭐고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빈 깡통 휴대폰만 건지고 거기다 청와대 압수수색 못했죠.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들은 폐기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부족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이번에 주목을 했던 게 과연 검찰 안으로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가 좀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70억 원을 줬는데 최순실 쪽에 압수수색 전날 갑자기 최순실이 다시 돌려줬죠. 그거는 뭐 신기가 내린 사람 이상이 아니면 그럼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그걸 기억하고 검찰이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정보는 검찰만 알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그 쓸까요정 김병진 의원이 계속 그걸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병우석 나왔을 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수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당시 수사팀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겠죠. 그럼 수사팀을 조사해서 이게 어떻게 나와서 어떤 루트를 거쳐서 누구한테 들어갔고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 과정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 빠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빠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하려면 검찰 내부에 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좀 그랬던 게,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병우석은 어떻게든 구속시키고 싶어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치기 싫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짧게 한마디, 제가 짧게 한마디 드리면은 뭐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여유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았다. 뭐 일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증거의 문제이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하셨어요. 수사를 하게 되면 어디를 수사를 하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그 중점적인 부분을 손을 안 댄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는데 웬걸요? 지난번 조사 때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그 최순실 농단 이후에 엄중한 시기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얼마나 통화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를 얼마나 많이 했고, 검찰국장과는 뭐 1000여 통 이상의 통화를 했고 하는 기록들은 뭘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내놓는 것 아닐 거예요. 증거를 마음을 먹고 수집하자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의지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예. 못 한 겁니까? 조금 전에 아까 박수현 대변인은 검찰의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능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걸로 하자면 비겁한 무능을 택한 거죠. 비겁한 무능을 택해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고 하는데 뭐 당장 벌써 얘기는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 검찰의 문제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이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교훈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정권이 바뀌면은 뭐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정권이 바뀌는 관련된 부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이야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찍박. 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인데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거니 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자, 안찍박. 이 문제는 박수현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 말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선거는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인 해석과 말들 대응책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본인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도 보수를 놓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안철수 후보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한계가 또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구태 정치 뭐 이렇게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박지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비선, 실세 이런 농단으로 국정 위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평행이론으로 등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비선인 박지원 지금의 대표가 그 뒤에서 이런 일을 또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현 시국을 빗대서 어떤 보수표를 잡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 치열한 경쟁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서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런 말들도 신조어도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전 대변인께 질문드립니다. 네네. 이 안찍박이란 말이 사실은 말은 우스꽝스러운데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해요. 사실은요.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실체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야죠. 끝나야 얼마나 찍었는지 볼 수가 있죠. 지금 박수현 대변인 얘기 잘하셨는데 막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본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정말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저 걱정스럽습니다. 뭐가 걱정스럽냐면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 선거예요?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가장 정말로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차단시키고 진행되는 선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중하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런 지도자의 본질이나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재밌는 신조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유치한 수준의 네거티브라든지 예, 예. 아주 작은 격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기 집중하느라고 지도자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리더들에 대해서. 예. 조금 이따 뭐 토론의 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본인들에 대한 어떤 무서운 검증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딛고 더 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언론도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줘야지 작은 곁가지들에 지금 집중하는 지금의 행태는 조금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까지 말씀하신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격까지라고 확 말씀드리니까 제가 약간 주저하게 되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백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조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새로운 말들. 자, 뭐 문주주의, 안박사 뭐 이런 말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신조어는 뭐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문주주의는 이제 문재인 플러스 민주주의. 그러니까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적폐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신조어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문재인 후보는 워낙 문재인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많지만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모여서 둥둥 떠다니는 지지층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위에 이제 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쪽이 결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안슬림은 안철수 플러스 무슬림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과격함이 탈레반 못지않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대쪽에 담아도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문찍김. 이거는 굉장히 아픕니다.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과 함께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문재인 쪽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박사. 이건 뭡니까? 안철수를 찍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다. 이건 또 국민의당 쪽에서 거의 굉장히 경기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많아요. 보면 안찍박은 좀 전에 했으니까 또 홍찍문,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안찍박에 대응해서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거 하다가 선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병아리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후보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 상처를 치유해서 다음 차기 정권을 꾸려나가겠다는 아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지금 우리 문모닝 안모닝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재인 후보 디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철수 후보 디스하고 이게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다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픈데 이런 신조어 이제 좀 그만 만드시고요. 우리 앞으로 5년 후에 뭐 할지를 그런데 이게 자, 이종훈 평론가 때는 요거 좀 답변 주세요. 이런 신조어 그래 문제가 많습니다. 참 보니까 뭐 터무니없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데 이거를 유권자들께서 들으시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또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이거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소비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를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변형된 프레임 전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너무 엄숙한 그런 프레임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좀 쉽게 친근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내고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완전히 이제 사자성어도 아니고 이제 삼자성어 이제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선거 내내 계속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넘쳐나서 그러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 나오면 이게 뭐지 공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각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런 것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본인의 주관을 갖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신조어가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아갖고 이게 다 걱정이다라는 말씀하는데 저희 뉴스와이드 2부에서는 신조어를 다시 조금 수준 높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주신 네 분 패널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선 판도를 신조어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각자 아까 지금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조어를 하나씩 써주세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순서부터 저는 미리 써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 제일 먼저 쓰셨네요. 네. 신조어가 아니라 그냥 단어를 쓰셨네요. 자, 어떤 겁니까? 아니, 그냥 뭐 달리 쓸 말이 없어서는 그냥 이렇게 토론혁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생각보다 이 TV 토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신조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신조어 가지고 이게 판세가 아마 좌우되고 프레임 전쟁 가지고 뭐 좌우되고 그거보다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의외로 토론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에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에 TV 토론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한 매체가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한 8% 정도가 토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곱하기 2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20% 정도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의외로 그 약체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이제 그 연출을 하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꽤나 이제 그 TV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를 높였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들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정말 TV 토론 보고 좀 잘 골랐어야 되는데 이런 그 후회도 또 굉장히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시청률도 꽤 높아질 것 같고요. 의외로 이게 일종의 그 촛불혁명에 이어서 토론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토론의 중요성이 이번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여러 개를 쓰셨네요. 예, 여러 개 썼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조금 전에 신조어 얘기 나왔는데 신조어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언론에서. 언론에서 너무 그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대한 시각을 가려버려요. 저는 이제 신조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봤어요. 윤회뚝 뭐냐? 뭡니까 이거? 유치한 네거티브 이제 그만 뚝 그쳤으면 좋겠다예요. 좋겠다.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국민의 입장, 제가 패널의 입장이 아니고 유권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써본 거예요. 유치한 네거티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다루겠지만 두 번째로 교묘한 편들기 또 그만뒀으면 좋겠다. 언론에서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저도 이렇게 패널로 나와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경향 요즘에 아주 너무 심해졌어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드러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근데 그것이 결론입니다. 제 밑에가 결대 현민. 그렇지만 결국은 대통령은 현명한 국민이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편뚝 말씀하시니까 저희 참고로 뉴스와이드 2부는 아주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 주셨나요? 예,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도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굉장히 그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또 유권자는 굉장히 검증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데 네거티브 판치는 속에서 토론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토론회가 그 역대 뭐 이상하게 그 TV 시청률이 12%까지를 넘는 막 그 굉장히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방송이 그렇습니다. 들어왔대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회가 굉장히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저희도 어떤 다른 지역 첫 유세 이런 게 중요하지만 TV 토론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후보에게 할애하자라고 하는 내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죠. 판도를 이야기하라고 하길래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전대미문. 이제 전대미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판도도 전대미문인가요, 그럼? 어쨌든 저희는 전대미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대미문인데 굉장히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앞에 다 개인을 두고 신조어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선거 정말 전국 대세 믿어온 문재인 이렇게 그렇게 저는 정해봤습니다. 사심이 확 묻어나는데요. 그런데 아니 앞에 우리가 안찍박 홍찍박 하다가 갑자기 판도를 그런 식으로 적으라고 해놓고 앞에 두 대변인께서 그렇게 적으시면 제가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밝히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게 아니라도 이번 선거는 가장 국민이 불안해하시고 그 위기 대한민국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잘 검증하시고 그렇게 현명한 국민이 그걸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준 있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성훈 변호사는 어떤 신조를 적어주셨어요? 저는 진지변통이라고 썼는데요. 진지변통.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지금 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여러 가지 있지만 좀 긍정적인 면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선거만큼 진영 논리가 먹히지 않는 선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진은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우파, 좌파.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문재인 후보를 디스를 했더니 그 표가 엉뚱하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철수한테 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와 진보 색깔론을 통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표가 아니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보수의 몰락 때문이라 보수층에서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진영은 굉장히 유치한 신조를 만드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진영하고 굉장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지역주의도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지지율을 이렇게 전국 지지율을 쭉 보면 호남에서도 어쨌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뭐 어느 쪽이 좀 더 나오곤 하겠지만 뭐 TK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나오지만 홍준표 후보는 안 나오고 유승민 후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과거 대선에 비하면 굉장히 고르게 그렇죠. 분포가 고르게 돼 나오죠.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고르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뭐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또 부산 다 부산 뭐 PK에서는 아직 뭐 문재인 후보가 더 높지만 그거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뭐 한쪽에 80% 90%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영도 없고 지역구도도 없고 그런 선거가 돼서 일단 저는 그런 쪽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전 정권에서 생겨서 이 불행한 사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주는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쨌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많이 또 이렇게 여러모로 좀 찢어졌었잖아요. 이제 다들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진짜 제대로 통합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진영도 없고 지역구도도 타파된 상황에서 변화를 주고 통합할 수 있는 후보를 찾자. 그래서 저는 진지변도를. 마치 어떤 대선 후보의 출사표 내용을 듣는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는데 아무튼 제가 신조어를 대선 구도를 대선판을 설명할 수 있는 신조어를 네 분께 부탁드렸는데 다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자, 이 대선 유권자분들이 아마 이거 참고해 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말이 나오는 중에 대선 TV 토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주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대선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본격화되지만 하이라이트는 TV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어제 주말 동안 이 스탠딩 토론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준비된 영상부터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미국의 힐러리도 멀쩡하게 서서 토론 잘하던데 왜 스탠딩 토론 그거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시간 버틸 체력도 없다니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총 들고 싸운다던 문 후보는 총을 들 힘은 있습니까? 스탠딩 토론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A 후보와 B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세 분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어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백 변호사가 이게 어찌된 논란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9일 날 또 이제 대선 토론, 대선 후보 토론회가 2차 토론회가 이제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벼랑간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건 문재인 후보 측 이제 민주당에서는 스탠딩으로 하는 과정에서 뭐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드니 이 경우 뭐 굳이 이걸 스탠딩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현재 토론회 진행 방식 자체가 완벽한 의미의 스탠딩 토론을 하기 힘들다. 아까 조금 전에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세 명이 멀뚱히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앉아있을 의자를 두고 뭐 좀 앉으면 어떠느냐라는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국민의당과 나머지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체력 2시간을 서 있을 체력도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총을 들고 나간다고 했는데 총 들 힘은 있느냐. 근데 문재인 후보의 체력을 공격하고 나오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깔끔하게 그냥 뭐 좀 불편하더라도 2시간 동안 스탠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그냥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걸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탠딩 토론 방식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치 지금 스탠딩 토론 방식에서 문재인 후보의 건강 문제로 넘어온 것 같은 결국 스탠딩 토론 하기로는 결론을 냈는데 과정이 참 시끄럽게 시끄럽고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건강 문제로 지금 넘어온 자, 이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네 분께. 이 스탠딩 토론 논란을 보시면서 이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인가 아니면 과도한 공세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번에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제 대리인으로 나가신 그 실무자께서 조금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 얘기를 좀 기술적으로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 과정에서 설명이 좀 미흡하다 보니 전 발생한 약간의 해프닝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뭐 그동안에 약간 뭐 침해설도 일각에서 불거지기도 했고 이번에도 또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이재명 시장으로 부르고 뭐 하여튼 유승민 후보를 유시민이라고 부르고 이래서 이제 또 논란이 지금 더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이게 곧바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제 건강론으로까지 이제 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좀 이걸 잘 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뭐 문재인 후보가 받아들였어요. 아, 이거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이제 실무적으로 약간의 뭐 그런 이제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 뭐 그냥 정상적으로 원래 했던 대로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수습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토론 방식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전에 나왔다시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토론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다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미국도 그 양자 스탠딩 TV 토론하는 과정에도 약간 걸터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이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뭐 본인한테 질문이 안 올 경우에 잠깐 뭐 앉았다가 걸터 앉았다가 또 뭐 본인 순서가 오면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미국 그 TV 토론 우리가 봐서 알지만 막 앞으로 막 그 TV 앞으로 막 그 카메라 앞으로 막 이렇게 흥분하면 막 나와갖고 막 설명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국민들도 그걸 사실은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의자 배치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담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문제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후보가 좀 토론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받았거든요. 혹시 이 연장성산에서 이 토론 논란이 자꾸만 불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지난번 토론 때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유연성도 생겼고 여유도 생겼고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만한 얘기인가? 여기까지 될 만한 얘기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유치한 네거티브라고. 그걸 가지고 건강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땐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저럴 때 보면 정치인들 정말 안 됐어요. 본인은 정말 저렇게 생각을 하나? 본인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상대방을 그냥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또 하나.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멀뚱멀뚱 가만히 뭐 서 있으라는 얘기냐. 아니, 앉아서 할 때는 남들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지 않나요? 뭐 하고 있나요? 저는 이 방식, 이렇게 토론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3D 얘기가 나왔을 때 3D라고 읽으면 어떠냐. 그때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건 문재인 후보 쪽에서 아이고 그렇게 좀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음부터 제가 3D를 읽죠 하고 그냥 넘어가면 웃자고 넘어가면 될 건데 그걸 국립국어원에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써도 괜찮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오지라고 또 아주 보란 듯이 또 발언을 했어요. 저런 모습들이 3D나 3D나 아니면 스탠딩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깊숙한 저변의 인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토론하는 거 볼 수 있죠. 보고 싶죠. 하면 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토론회에서 뭘 보여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토론회가요. 정말입니다. 저 토론회 진행도 해보고 참석도 해봤지만 말 잘한다고 토론회 이기지 않습니다. 논리 탄탄하다고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표정, 말짓, 그리고 사소한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 하는 걸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문재인 후보는요. 11번의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98번 썼대요. 98번. 굉장히 많이 썼네요. 두 번째로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를 47번을 사용한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본인의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과학기술과 협치라는 얘기를 그 다음 한 거 나오고 재밌는 거는 홍준표 후보는요. 재정신청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놀랍게도 유시민 후보는 가장 많이 유승민 후보는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남이 당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썼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용어나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일 것 아니고 형식은 사실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가지면 돼요. 그런데요 이번에 너무 민감하게 갈 거 없어요. 이번에 문재인 후보 굉장히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이렇게 불거졌으니
앉고 싶어도 이렇게 못 앉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좀 이 논란에 말씀을 대해서는 드려야죠. 박수현 대변께서 예. 최종 해명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해명이 아니고 지금 다 세 분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다 잘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얘기됐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듯이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각본 없는 설전, 정말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토론회를 좀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하는데 완전 자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후보가 5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힐러리 2분이니까 서로 완전 자유 토론이 되는데 스탠딩도 되고 다 되죠. 근데 5명이 와서 완전 자유 토론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칸막이가 쳐진 칸막이 토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후보가 대화를 막 하고 있다 보면 한 후보가 100분 정도를 토론한다 보면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 그냥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 보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문재인 후보 측의 실무자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런 룰 미팅을 하는 과정에 이걸 밖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들고 나가서 건강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 자 네거티브 이거 좋습니다. 걱정에 감사한데 과정은 그렇다 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 건강, 자 국내에 어떤 산도 뒷동산 올라가듯이 잘 올라가 잘 알고 계시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건강 걱정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이런 논란이 있으니 앉아서 하면 어떻고 서서 하면 어떠냐라고 쿨하게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다만 기왕에 하는 최초로 국민이 보시기에 좋은 아주 검증도 잘 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완전 자유 토론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본 없는 그런 토론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백 변호사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토론의 방식 뭐 이런 부분 다 떠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보고 읽는 거 말고 정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 안보관, 뭐 그다음에 이 세계관에 관련된 것을 그냥 진솔하게 듣고 싶은 것뿐이에요.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좀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기서 서로 그거 가지고 기싸움하고 힘 빼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실지를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후보들이 아무리 싸우고 논란을 벌여도 TV 토론은 진행됩니다. 자, 그것만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선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보들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는 헐뜯기를 하는 네거티브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당연한 검증을 갖고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론되는 문제들의 당사자인 대선 후보들은 뭐가 문제냐 일단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워낙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여기 네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보도가 되는 게 과연 네거티브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검증입니까? 자, 이종훈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가족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실은 가족도 다 이 성인이면 이 다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후보 본인 문제하고 너무 직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다만 가족의 문제인데 후보가 관계한 더군다나 비리인데 그 후보가 관여한 흔적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유권자들도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구별을 좀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캠프 쪽에서도요, 이거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면 아주 무차별적으로 지금 다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지금 끄집어내서 공개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 본인하고 직결된 부분이 아니면 가능하면 이건 가족은 그냥 놔둬라. 그게 오히려 더 보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문제까지 괜히 끌고 들어오면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생각해서 후보 본인이 관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논란을 벌이는 것이 이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시키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그 아들 특혜 비리 문제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 관여했다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이 불거졌지만 부인, 아내가 그 보좌진들의 뭐 일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명도 하고 그건 검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
순수한 그 어떤 그 가족 뭐 자녀라든가 그 부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된 그 부분은 그분들이 뭐 독자적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본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 게임 들어가는 그때부터 서로 이거는 안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무슨 도원결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거를 예, 좁혀서 이렇게 거론되고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 게 과연 네거티브입니까? 아니면 검증입니까? 아니죠. 저 초반엔 분명히 그 검증이죠. 네. 아들과 관련된 부분.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건 없어요. 이제는 그만둘 때 됐죠. 이거 가지고 계속 가는 건 분명한 네거티브죠. 너무 길게 가는 건 그럼요. 네거티브다. 이미 국민이 다 압니다. 이미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수석 밑에 있었던 행정관 출신이고, 그리고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무슨 휴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뭐 알 만큼 다 알아요. 언제까지 이거 잡고 같이 가져가려고요. 아까 얘기했던 유치한 네거티브라는 게 국민의 수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다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아까 국민에 대한 서비스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그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해주고 탈탈탈탈 이게 정리를 하고 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거 질질 끌어가는 것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죠. 자,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문제 관련해 갖고 MBN에서 문재인 후보 쪽 관련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몇 가지 해명 비슷한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반지하 옥탑 이런 데서 계속 이사하면서 계속 자취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정무가 이런 따님들하고는 아예 다르고요. 그렇잖아요. 괜히 아버지 옛날에 직업 하다가 잘 안 되셨는지 직업 없으셨는데 해봤자 그러겠지. 걔 생활이 그랬으니까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얘가 그 영상 동아리 회장하면서 되게 잘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자, 이 관련자의 주장 내지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검증과 네거티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생각을 후보자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국민적 의심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문재인 후보 역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우선 2007년에 노동부 감사를 3개 받았는데 어쨌든 사전에 이 절차를 어떤 형식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투명성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관계로 인사규정을 보완해라는 그런 조치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인사 개입을 해서 이렇습니다. 증거를 문재인 후보가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200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3일간 특별 조사를 합니다.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자, 그래서 했는데 그때도 역시 아무런 어떤 결과를 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의심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확증을 잡을 수가 없다면 아까 우리 박성희 대변인 말씀대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대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2007년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셨냐면 지금 홍준표 후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자유한국당 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책임질 만한 일이 있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나 그런 두 번의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해명이 됐다라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관련 의혹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입니다.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서 아마 시청자분께서 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걸로 전제를 하고요. 자, 이건 백 변호사부터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네거티브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검증입니까? 이건 당연한 검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을 사적으로 뭔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용을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국회의원 보좌관이지 가족의 보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건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수를 가는 KTX 기차표를 예매하라고 메일을 보내고 아니면 그다음에 수업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이거는 안철수 의원의 의정 활동과 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개인적인 상황을 보좌관에게
명령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문제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행히 뭐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김민교 교수가 바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메일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한 거는 사과한 거고 이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사과한 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사과를 했더라도 이제 이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이 확정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게 어떻게 유권자들의 생각의 변화를 꾀할지 저는 이거는 좀 지금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떨어진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거 순서 박수현 대변인. 네. 이 관련해서 이제 부인 김미경 여사는 사과를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막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거론하지는 아직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네거티브입니까? 진짜 검증입니까? 이 문제는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기를 저는 바랬는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자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후보 본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검증이라고 말씀하신 앞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김미경 교수님은 사과를 했지만 그 뒤에 또 밝혀지는 것은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 이 문제를 지시한 또 추가 정황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표현은 굉장히 공손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알고 네. 보면 내용은 지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자의 자질 중에 공사 구분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인정적이다 보니까 공사 구분의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한 증거가 이메일로 나오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후보가 직접 검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어떤 얘기세요? 제가 박수현 대변인이 저런 모습을 좋아해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거 네거티브는 아니죠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는 생각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과 사 생각처럼 그렇게 딱 구분 안 돼요.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 보좌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사실은 저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저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가족과 같은 관계거든요.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의 관계들. 아이고, 저 열차표 예매 인터넷으로 해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해볼 수 있죠. 또 안철수 후보가 논문을 좀 봐달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문적으로 가는데 당신 능력이 되니까 그것 좀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는 저런 정도 얘기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 보좌관들 아까 뭐 몇 명이나 익명으로 지금 나왔던데 몇 명이나 안철수 후보를 거쳐간 보좌관들이 많은데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교묘한 편들기 얘기 드렸죠. 죄송합니다. MBN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인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아들 그런 거 아니다. 지하 새방에 살면서 그렇게 어렵고 살고 문재인 아들인지 누구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만들어요. 네. 죄송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 안철수 보좌관의 저런 문제들도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해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직 그 영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 입장에서 하기가 조금 좀 민망한 얘기긴 한데 지금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 보좌관들 개인적으로 저분들의 저런 얘기가 별로 바람직한 행위도 아니고 그 무슨 정치 발전을 위한 행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야박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그게 아마 조금이라도 여파를 좀 줄이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메일 내용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특히 더군다나 보좌관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굉장히 무리였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후보가 정치 행보를 하는 과정에 함께 행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연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공적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걸 연설문을 보좌관들이 써주고 그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뭐 지방에 갈 경우에 뭐 표 예매해주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본인의 일, 그 교수직 수행과 관련해서 어디 가서 발표하는데 그 글을 수정을 해달라? 이건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걸 한 거고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다른 개인의 일정 때문에 어디 가는데 그거를 예매를 부탁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공사 구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저거는 명쾌하게 그냥 해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이 사실은 끝난 다음에 다가 아닌 게 이번 대선은 엄격히 말해서 재보궐선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5월 9일 투표일 다음 날 바로 당선증을 받게 되면 바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맞바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저희가 검증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청와대를 정부 서울종합청사, 광화문에 있습니다. 정부 종합청사로 옮겨서 거기서 직무를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만 것인가. 자, 오늘 여기 나오신 4번 패널 분들께 짧게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아니면 터무니없는 것인가? 이게 어떤 의견인지 한번 의견 좀 나타내 주시죠. 저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특권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정도의 선언적 의미인 것 같고 이번에는 사실상 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취임하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할 거 많습니다. 일단 내각 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다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황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일단 어떻게 처음부터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존의 대통령 선거와 달리 인수위도 없이 준비할 기간도 없는데 바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종훈 평론가부터 순서를 옮기겠습니다. 실현 불가. 실현 불가. 예, 아니 대통령이 혼자만 일하나요? 비서진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지금 청와대 보면 그 비서동이 따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종합청사 가보면요. 비좁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터져나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갑자기 공간 다 비우고 그거 만드는 데만 해도 아마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경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거 다 하는데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 자, 5월 10일부터 이제 업무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한 달을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 그리고 비서진들 다 지금 청와대 지금 이제 그 경내로 다 짐 옮겼다가 다시 또 광화문에 또 사무실 꾸며지면 또 이사해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청와대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어느 측면을 보느냐예요. 지금 저 백 변호사 얘기한 대로 선언적 의미 있다고 봅니다. 더 소통하고 더 참모들과 같이 가깝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문제 반대하겠어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대통령과 참모들의 소통,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옆에 사무실 문 하나 열고 닫는 문제도 문 바로 옆에 놓고도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있고요. 대통령이 불편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정말로 터놓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거리 아무리 멀어도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떨어져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맘만 먹는다면 그거 아무 문제 아닌 상황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문재인 후보 지난번에도 이 공약 내세웠었어요. 대통령이 안 됐었는데 선언적으로 실시해보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또 국민의 마음도 다시 한번 얻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세 분께서 주신 말씀이 다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이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짧게 마지막 질문 한 20초씩만 해주시죠. 지금 아까 좀 취임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다고 그랬었는데 차기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짧게 이종훈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NSC 회의부터 열어야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니까 안보부터 챙기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죠, 뭐. 알겠습니다. 예. NSC라고 하는 작은 문제 당연히 필요하지만 외교 안보 문제 지금 당장 챙겨야 합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뭐 북핵 문제뿐 아니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코리아 패싱이 현실입니다. 우리 같은 처지에서 지금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 상황에서 중국과는 사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뭐 뛰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가장 시급합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는 한 30초 정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각 구성. 내각 구성. 그러니까 일단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이제 내부에 어떤 사람들과 할지를 정리가 다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지금 뭐 안보에 관련된 문제나 무슨 좀 경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만 쑥 들어간다고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께는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제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분 전문가께서 주신 그 말씀 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이지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